한때 한국을 얕잡아 보던 유럽의 한 국가. 단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안보의 균형이 무너졌다. 급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다. 가격이 아닌 신뢰, 속도가 아닌 순서를 물었다. 이미 한국의 선택지는 그곳이 아니었다. 조용히 다른 동맹과 길을 택한 순간 판은 뒤집혔다. 세계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의 한국은 요청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제 커리어를 끝장냈습니다. 단 하나의 보고서로 덴마크 국방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제 명성에 쌓아올린 30년 경력은 하루아침에 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 후회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파국은 제 오만함이 자초한 것이었으니까요. 3년 전, 저는 한국 기술을 조롱했습니다. 아시아산 싸구려를 어떻게 믿냐며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덴마크는 국가 안보 전체를 날려버렸습니다.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문을 닫았을 뿐이죠. 신뢰 없는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라는 차갑고도 정중한 한마디와 함께 말입니다. 제가 창원 한화공장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무기 제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링거를 맞으며 밤을 새우는 엔지니어들, 코피를 흘리면서도 키보드를 두드리는 연구원들, 그리고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다는 피 맺힌 각오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괴물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고 세계는 이제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가 웃고 에스토니아가 환호하고 카타르가 현찰 다발을 들고 달려드는 동안 덴마크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유럽 방산 전략 컨설턴트 라르스 페데르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바이킹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호랑이가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맹주로 떠올랐는지 그 참담하고도 경이로운 전말을 낱낱이 고백하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금도 그때 그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표지에는 대한민국 K9 자주포 기술평가서 최종본이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고 마지막 페이지 결론란에는 제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죠. 부적합 판정, 동계작전 능력 미달, 도입 불가 권고. 그 세 줄의 문장이 3년 후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노후화된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를 대체할 차세대 화포 시스템을 물색하고 있었고 저는 기술자문위원으로서 후보 장비들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았죠. 당시 경쟁 구도는 명확했습니다.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세자르 신형, 이스라엘의 ATMOS, 그리고 한국의 K9 썬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처음부터 들러리였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 30년을 몸담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값싼 부품이나 납품하는 하청업체 정도의 이미지였으니까요. 물론 그들이 최근 몇 년간 폴란드니 호주니 하는 나라들의 자주포를 팔아치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한 것일 뿐 진짜 기술력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조건을 아주 교묘하게 설계했습니다. 덴마크 북부 유틀란드 반도의 훈련장, 한겨울.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실시된 그 테스트는 겉보기에는 공정해 보였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죠. 저는 의도적으로 저급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한국 측에서 제공한 동계작전 매뉴얼의 예열 절차를 무시하라고 시험 요원들에게 귀띔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K9의 엔진은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았고 포탑 선회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으며 사격 정확도는 참담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쩔쩔매는 한국산 자주포의 모습은 제 보고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었죠. 반면 독일제와 이스라엘제는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쪽 장비들에는 정상적인 윤활유를 사용했고 매뉴얼도 철저히 준수했으니까요. 저는 그 조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18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완성했고 덴마크 국방부는 제 권고를 받아들여 이스라엘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귀국의 장비는 북유럽 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고 유럽 전체가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죠. 덴마크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도덕적 명분에 떠밀려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 19문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당시만 해도 전쟁이 몇 달 안에 끝날 거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고 어차피 이스라엘제 신형 자주포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으니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자국 방어를 최우선으로 선언하며 모든 무기 수출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덴마크가 계약금까지 지불하고 기다리던 자주포는 그렇게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죠. 2024년 11월 어느 날 저는 코펜하겐 국방부 청사 지하 벙커에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살벌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국방장관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창백한 얼굴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우리 본토를 지킬 포병 전력이 단 한 문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러시아가 발트해를 넘어오면 우린 어떻게 막을 건가? 실무진들은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관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페데르센, 자네가 3년 전에 한국 거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지금 대안이 뭔가? 독일은 자국 군비 증강으로 수출 여력이 없고 프랑스는 납기가 5년 후라고 하더군. 이스라엘은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가 뭔가?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실 머릿속에는 이미 한 가지 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가 3년 전에 저지른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죠. 그런데 국방부 실무 책임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관님, 한국 측에 다시 접촉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K군은 현재 폴란드에서 실전 배치되어 검증된 상태고 납기도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페데르센, 자네 보고서에는 부적합 판정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시 테스트 환경이 극한 조건이었고 아마 한국 측이 그 이후 개선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장관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와. 지금 우리한테 시간도 선택지도 없어. 한국 거라도 당장 들여올 수 있으면 들여와야 해. 자존심 따위 챙길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제 가슴은 불안과 자괴감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짓밟았던 그 한국인들 앞에 이제는 제가 손을 벌려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저는 곧바로 창원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원역에 도착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보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임원급 영접을 기대했습니다. 일국의 기술자문위원이 방문하는데 최소한 부사장급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차에서 내린 건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정장도 아닌 회사 점퍼 차림이었죠. 환영합니다. 덴마크에서 오신 분 맞으시죠? 저는 총무팀 김현수입니다. 그는 명함조차 건네지 않고 가볍게 목례만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뭐라 따질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차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규모는 제가 방문했던 어떤 유럽 방산업체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는데 각 포탄마다 붙어있는 국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하지만 덴마크 국기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장 정문을 통과해 본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레드카펫이나 환영 현수막 같은 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김현수 직원이 저를 안내한 곳은 본관이 아니라 옆쪽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입니다. 공장장님께서 현재 중요한 미팅 중이셔서 잠시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휴게실이라고요. 저는 VIP 고객인데요. 김현수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선착순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폴란드 국방부 실무진분들이 2차 계약건으로 미팅 중이시고 그 다음 순서가 에스토니아 국방차관님이십니다. 덴마크 측은 사전 예약 없이 오셔서 대기 순서로 배정되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낡은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휴게실 안에는 소파 몇 개와 낡은 커피 머신, 그리고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각종 안전수칙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직원들이 쓰다 만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덴마크 왕국의 자문위원을 맞이하는 대접이란 말입니까?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폴란드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환한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쪽을 힐끗 보더니 폴란드어로 뭔가 속삭였고 일행이 낄낄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비웃음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김현수 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간단한 요기 준비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쟁반 위에는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빨간 국물이 보였습니다. 불닭볶음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농담입니까? 저희 직원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모욕이라는 걸 말입니다. 3년 전 덴마크 식약처가 이 라면을 유해 식품으로 규정하고 전량 리콜했던 사건, 한국을 독극물 제조국처럼 매도했던 그 치욕을 지금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한국의 호의를 거부하는 무례한 놈이 되고 먹자니 스스로 과거의 주장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혀가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김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휴게실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그 지옥불 같은 국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창밖으로는 폴란드 국기가 붙은 K9 자주포 19문이 출하 준비를 마친 채 위풍당당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짓밟았던 한국이 지금 저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정중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휴게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4시간째 이 낡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불닭볶음면을 억지로 다 먹은 후 입안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속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제 자존심이 조금씩 갈갈이 찢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 30년을 몸담으며 쌓아올린 명성, 각국 국방부 장관들이 제 자문을 귀담아 들었던 그 위상이 지금 이 형광등 깜빡이는 휴게실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공장 야적장에는 끝도 없이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차량의 포탑 옆면에는 납품 예정국의 국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그 다양함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국기 옆에는 납품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1차 계약 212문, 2차 계약 협상 중. 호주 국기 아래에는 80문, 에스토니아 24문, 노르웨이 36문. 제가 손가락으로 대충 세어보니 야적장에만 최소 150문 이상의 자주포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국기들 사이에서 덴마크의 십자 깃발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 같은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씁쓸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3년 전 제가 한국을 명단에서 지워버렸듯이 이제는 한국이 덴마크를 지워버린 겁니다. 휴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수가 아니라 좀 더 나이 든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배지를 보니 과장급으로 보였는데 손에는 또 다른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페데르세님,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쟁반 위에는 이번에도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그 옆에 불닭볶음면 카르보나라, 불닭볶음면 치즈, 불닭볶음면 짜장 등 온갖 종류가 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덴마크 식약처에서 리콜 조치한 제품이 총 5종류였죠. 귀국에서 우려하셨던 제품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먹는데 아무도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이지 않더군요. 혹시 추가 검증이 필요하시면 직접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투는 지극히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독은 청산가리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3년 전 보고서에 썼던 문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한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그들의 공산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얼마나 오만한 문장이었습니까? 직원은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자주포들 말입니다. 모두 수출 대기 중인 물량인데요. 폴란드 측이 오늘 2차 계약 서명하시면 저기에 폴란드 국기 붙은 차량이 100대 더 늘어날 겁니다. 참고로 폴란드는 저희 K9를 도입한 후 러시아 국경 방어에 배치했는데 영하 30도 환경에서도 작동률 99.8%를 기록 중이라고 하더군요. 영하 30도. 저는 움찔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조작했던 테스트는 영하 20도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그보다 훨씬 더 혹독한 환경에서 문제없이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눈 덮인 벌판에서 포격 훈련을 하는 K9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군 제18기계 화사단 실사격 훈련 영상입니다. 영상 속 자주포는 거침없이 기동하며 연속 사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도 포탑은 정확하게 선회했고 장전 속도는 한치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찍힌 온도계는 영하 2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보내온 만족도 평가서입니다. 직원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폴란드어와 영어로 작성된 보고서가 있었는데 결론 부분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동유럽 극한 환경에서 NATO 표준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동계 작전 능력은 동급 서방 장비 대비 월등함.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계작전 능력 월등. 제가 3년 전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바로 그 항목에서 말입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거두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덴마크만 유독 문제를 겪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당시 테스트 데이터를 역추적해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비난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팩트를 확인하는 기술자의 차갑고 냉정한 눈빛뿐이었죠. 윤활유 규격 미달, 예열 절차 생략, 매뉴얼 권장 사항 전면 무시. 페데르세님, 혹시 이런 조건으로 테스트하시면 독일제든 프랑스제든 다 고장나는 거 아시죠? 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쟁반을 정리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공장장님께서 곧 시간 내실 겁니다. 그때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죠. 참, 라면 식으면 맛없으니까 드시려면 빨리 드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5개의 컵라면이 김을 뿜으며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르보나라 맛. 뚜껑을 열자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면발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매운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저지른 오만과 편견이 이 작은 컵라면 하나로 응축되어 제 혀를 태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는 이 라면을 유해식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140개국에서 팔리고 있고 한국 직장인들은 매일 이걸 먹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K9을 부적합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6개국이 이 자주포를 도입했고 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라면도 자주포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견을 봤습니다. 아시아, 한국, 후발주자. 그 단어들이 제 눈을 가렸고 제 판단을 흐렸고 결국 제 조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휴게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 채널이었는데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2차 계약 체결 임박. 총 계약 규모 50억 달러 전망. 5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덴마크가 한국 대신 선택했던 이스라엘 계약은 8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공정하게 평가했더라면, 만약 제가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만 봤더라면 지금 저 화면에 흐르는 국가 이름은 폴란드가 아니라 덴마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휴게실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대신 VIP룸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환대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은 제가 거두는 법입니다. 저는 두 번째 컵라면을 열었습니다. 치즈맛. 이번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면을 씹어 삼켰습니다. 이건 식사가 아니라 속죄였으니까요. 시계는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대형 트레일러들이 K9 자주포를 싣고 야적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향하는 수출품이겠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제가 문을 닫았던 그 기회가 지금 다른 나라의 것이 되어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구나. 휴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수 직원이었습니다. 페데르세님, 공장장님께서 시간 내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드디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휘청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공장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용접 로봇들이 불꽃을 튀기며 포탑을 조립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품질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와 정밀함은
제가 방문했던 어떤 유럽 공장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벽면에 붙은 플래카드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수출 실적 총 18개국, 계약 금액 120억 달러. 12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반격이었습니다. 김현수가 회의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장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닐 겁니다. 그건 제가 3년 전 저질렀던 오만에 대한 심판대였으니까요.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진짜 참교육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에어컨이 과하게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 서늘함이 제 등골을 타고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실내는 의외로 넓었지만 화려한 장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긴 회의용 테이블 하나와 양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 뿐이었죠. 테이블 끝자리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짙은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 왼쪽에는 공장장 김철수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페데르센 씨. 오래 기다리셨죠? 폴란드 측 미팅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2차 계약 물량을 당초 80문에서 120문으로 증량하는 건으로 최종 합의했거든요.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공장장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이유는 덴마크 국방부의 긴급한 요청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측 포병 전력에 공백이 생겨서 귀사의 K9 자주포 도입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재검토. 김 공장장은 그 단어를 되뇌며 미세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3년 전에는 부적합 판정이었는데 지금은 재검토라.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재검토하시려면 먼저 지난 평가부터 다시 짚어봐야겠죠. 버튼을 누르자 정면 대형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떴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가 3년 전 작성했던 보고서였습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 기술평가서 최종본 마이너스 작성자 라르스 페데르센. 제 이름이 스크린 가득 확대되어 나타나자 저는 목구멍이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공장장은 페이지를 넘기며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썼던 문장들을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동계 환경에서 엔진 시동 불량, 포탑 선회 지연, 사격 정확도, 저하 등 치명적 결함 확인. 북유럽 작전 환경 부적합. 도입 불가 권고. 기억나시죠? 페데르센 씨. 김 공장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 때문에 저희는 덴마크 시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갔던 8억 달러 규모 딜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죠. 하지만 솔직히 저희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에는 제가 촬영했던 덴마크 테스트 영상이, 오른쪽에는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는 눈보라 속에서 K9의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군인들이 쩔쩔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화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핀란드 라플란드 지역, 영하 35도 환경입니다. 김 공장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오른쪽 영상 속에서는 같은 K9 모델이 거친 눈보라를 뚫고 거침없이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포탑은 부드럽게 선회했고 연속 사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의 온도계는
영하 3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덴마크보다 15도나 더 추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왜 핀란드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을까요? 김 공장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궁금해서 당시 테스트 로그 데이터를 역추적했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엑셀표가 나타났습니다. 덴마크 테스트 조건 분석 결과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첫 번째, 윤활유 규격. 김 공장장이 특정 셀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매뉴얼에는 SA0W-40 합성유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측이 사용한 건 SA15W-40 광유였습니다. 이건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점도가 너무 높아져서 엔진 시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저급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두 번째, 예열 절차.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저희 K9은 극한 환경에서 엔진 예열 플러그를 15분간 작동시킨 후 시동을 걸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테스트에서는 이 절차가 완전히 생략되었습니다. 왜죠, 페데르센 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탄약 보관 온도. 김 공장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포탄은 최소 영상 5도 이상에서 보관 후 사용해야 명중률이 보장됩니다. 이건 모든 화포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탄약을 야외에 그대로 방치한 채 영하 20도 상태로 장전했습니다. 당연히 화약 연소율이 불규칙해지고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화면에는 당시 테스트 사진이 떴습니다. 눈 위에 그대로 쌓여있는 포탄 상자들. 그건 제가 직접 지시한 배치였습니다. 네 번째, 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유압류 교체 주기 무시, 트랙 장력 조정 미실시, 배터리 충전 불량. 리스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 공장장은 마우스를 스크롤하며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총 17개 항목에서 매뉴얼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끄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페데르센 씨, 이건 장비 결함이 아닙니다. 이건 고의적인 성능 저하 유도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시 저는 유럽제 장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신뢰하기 어려웠고, 신뢰. 김 공장장이 그 단어를 끊어 읽었습니다. 신뢰는 데이터로 쌓는 겁니다. 편견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그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K9 실전 배치 영상이었습니다. 폴란드 영하 28도 환경, 연속 사격 200발, 고장률 0.2%. 핀란드 영하 35도 환경, 72시간 연속 작전, 작동률 99.8%. 노르웨이 영하 25도 환경, NATO 합동훈련 최우수 평가. 김 공장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덴마크보다 추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저희 매뉴얼을 준수했고 그 결과 완벽한 성능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덴마크는 매뉴얼을 무시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저희 기술 탓으로 돌렸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더 보여드릴까요? 김 공장장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에스토니아군 평가 보고서입니다. 화면에는 에스토니아 국방부 공식 문서가 떴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결론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K9 선더는 발트의 연안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한 모든 NATO 표준 자주포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 특히 동계 작전 능력은 독일제 PGH-2000 대비 우수하며 프랑스제 세자르 대비 월등하다.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유럽 어떤 장비도 K9을 능가할 수 없다. 김 공장장은 화면을 끄고 팔짱을 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NATO 회원국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주포는 장난감이 아니라 생존 수단입니다. 그런 나라가 독일제와 프랑스제를 제치고 저희 K9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성능 때문입니다. 데이터 때문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팩트를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시 제 판단이 공정하지 못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덴마크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에게는 당장 포병 전력이 필요합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김 공장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페데르센 씨,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하는 겁니다. 덴마크는 3년 전 저희를 배신했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조작된 데이터로 발을 뺐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덴마크의 자유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이스라엘이 계약 파기하니까 다시 저희를 찾는 겁니까? 저희는 백업 플랜이 아닙니다. 저희는 떨이 상품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방사는 이제 선택받는 위치가 아니라 선택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자주포들 모두 주인이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생산 계획도 이미 다 찼습니다. 폴란드 120문, 루마니아 54문, 에스토니아 추가 18문, 호주 2차 물량 30문. 덴마크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김 공장장님,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배, 아니 3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뢰 문제입니다. 덴마크는 저희를 한번 배신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만든 장비를 조작된 테스트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나라와 다시 계약하면 저희 직원들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돈만 주면 자존심 따위 팔아도 된다고 말합니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 안보는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김 공장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그들은 진작부터 준비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덴마크는 3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건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데르센 씨, 한 가지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주포는 안 되지만 덴마크가 직면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라니요. 북극해 말입니다. 김 공장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린란드, 덴마크가 지배하고 있지만 정작 접근조차 못하는 그곳 말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따라오시죠.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마 덴마크 국방부가 더 관심 가질 만한 건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자주포는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다른 솔루션,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김 공장장의 뒤를 따라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제 운명이 또 한 번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공장장을 따라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주포는 이미 물 건너갔다. 3년 전 제가 저지른 조작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그가 말한 다른 솔루션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북극해, 그린란드.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공장 건물을 빠져나와 야외로 나갔습니다. 11월 말 창원의 날씨는 쌀쌀했지만 코펜하겐의 혹독한 추위에 비하면 온화한 편이었습니다. 김 공장장은 전동 카트를 타라는 손짓을 했고 우리는 공장 단지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트는 자주포 생산 라인을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이 점점 한적해지고 보안 경비원들이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릭터드 에리어 마이너스 오서라이즈드 퍼서넬 올리라는 영문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특수 프로젝트 구역입니다. 김 공장장이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덴마크에는 처음 공개하는 곳이죠. 카트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공장장은 보안 카드를 찍었고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실내 경납고였습니다. 천장 높이가 최소 20m는 되어 보였고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만 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경납고 중앙에 놓인 물체였습니다. 처음에는 탱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포탑이 없었고 대신 차체 전면이 이상하게 뭉툭하면서도 각진 형태였습니다. 크기는 K9 자주포보다 약간 작았지만 뭔가 더 공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넋을 잃고 물었습니다. K10 탄약 보급차의 셰시를 기반으로 개발한 무인 전투 차량입니다. 김 공장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명 울프팩. 하지만 이건 페데르센 씨가 관심 가질 물건은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 건 따로 있습니다. 그는 경납고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납고 뒤쪽 벽면 전체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는 또 다른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퀴가 달린 차량이었습니다. 아니, 차량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대했습니다. 길이가 최소 15m, 높이는 5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괴물 같은 물체였습니다. 8륜 구동 셰시 위에 마치 요새처럼 생긴 상부 구조물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면부는 날카로운 쐐기 모양으로 각져 있었고 측면에는 거대한 배기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색상은 극지방 위장 패턴인 흰색과 회색 얼룩무늬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극지방 이동 지휘 차량입니다. 김 공장장이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 괴물 옆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겪는 문제가 뭡니까? 페데르센 씨.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린란드. 명목상으로는 덴마크 영토이지만 실제로는 접근조차 어려운 땅. 두꺼운 빙하와 영하 40도를 오가는 혹한,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자원 개발 압박까지 받고 있는 곳. 접근성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북부 해안 지역은 너무 추워서 일반 차량으로는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헬기도 기상 악화 시 투입이 어렵고요. 정확합니다. 김 공장장이 거대한 차량의 타이어를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영하 50도 환경에서 72시간 연속 작전이 가능합니다. 8륜 독립 서스펜션으로 2m 높이의 눈 더미를 돌파할 수 있고 차체 하부에 장착된 가열 시스템으로 얼어붙은 지면도 주행 가능합니다. 그는 차량 측면의 패널을 열었습니다. 내부에는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빼곡했습니다. 차체 인원 12명, 자체 발전 시스템으로 전력 자극까지, 위성 통신 장비 완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다른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모듈형 무장 시스템, 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심지어 소형 드론 운용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송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극지방에서 작전 가능한 이동 요새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덴마크가 이 차량을 그린란드에 배치한다면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의 자원 탐사도 감시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김 공장장이 말을 받았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는 걸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목상 주권만 행사했지만 이 차량이 있으면 실질적 주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차량 주위를 천천히 돌며 살펴보았습니다. 타이어 하나의 지름이 제 키만 했습니다. 차체 장갑은 두께가 최소 30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건 군사작전만이 아니라 과학탐사, 자원조사, 영토 순찰 모든 게 가능한 만능 플랫폼이었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당 1200만 달러입니다. 김 공장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5대, 정비장비, 교육훈련, 3년 유지보수 포함해서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 자주포 19문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가치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님, 저는 당장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찾던 솔루션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반드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김 공장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페데르센 씨. 문제라니요. 이 차량도 생산 계획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스케줄표가 떠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8대,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6대, 핀란드 국경수비대 -10대.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덴마크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 공장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덴마크는 저희 우선 고객 명단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돈은 드린다고 했습니다. 신뢰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이 나라들은 저희를 처음부터 신뢰했습니다. 테스트도 공정하게 진행했고 계약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반면 덴마크는 3년 전 저희를 배신했습니다. 김 공장장님, 제발입니다. 저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덴마크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제 개인적 오판이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벌주시는 건 개인의 잘못이라고요. 김 공장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페데르센 씨, 당신은 덴마크 국방부 공식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국가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건 개인 행동이 아니라 국가 행동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집어넣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 개인의 잘못이라 해도 덴마크 정부는 3년간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보고서 정정도 없었습니다. 그게 덴마크라는 국가의 태도입니다. 공장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김 공장장이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첫째, 덴마크 국방부는 3년 전 K9 평가 보고서가 부정확했음을 공식 인정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하고 저희에게 공식 사과문을 보내야 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둘째, 그가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K9 자주포 최소 24문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극지방 차량만 사가는 건 안 됩니다. 패키지 딜입니다. 24문이면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약 3억 달러. 극지방 차량까지 합치면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셋째, 김 공장장이 세 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계약금 50% 선지급, 나머지는 인도시 지급. 그리고 향후 5년간 추가 구매 옵션 포함. 이 조건들을 모두 수락하시면 덴마크를 우선 고객 명단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공식 사과, 23문 자주포 구매, 3억 5천만 달러 계약.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덴마크가 과거의 오만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덴마크에는 포병 전력이 제로입니다.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위협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린란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탐사선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안보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습니다. 김 공장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덴마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후 협상하겠습니다. 우리는 경납고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이미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오후 6시였습니다. 공장에서 8시간 넘게 있었던 겁니다. 공항까지 차량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페데르센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3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덴마크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배신한다면 그땐 영영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한화 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건물들, 쉼없이 움직이는 크레인들, 그리고 야적장에 줄지어 서 있는 K9 자주포들. 이 모든 것이 3년 사이에 더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그리고 덴마크가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편견이라는 안개 속에서 헤맸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차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재평가 및 긴급 계약 건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코펜하겐에 도착하면 아마 국방부는 발칵 뒤집힐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릴 것인가, 안보를 버릴 것인가. 덴마크는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코펜하겐으로 가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송한 긴급 보고서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좌석 모니터에 떠있는 비행 정보를 보니 아직 9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핑.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페데르센, 보고서 확인했네. 공식 사과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네. 총리실 및 외교부와 긴급 협의가 필요해. 하지만 자네가 언급한 극지방 차량은 흥미롭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네. 특히 그린란드 작전 능력 관련해서 말일세. 저는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공장장이 보여준 극지방 차량에 대해 저는 겉모습만 봤을 뿐 구체적인 스펙이나 성능 데이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대략적인 설명만 들었을 뿐이었죠. 저는 고민 끝에 한화 측에 추가 자료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김철수 공장장이었습니다. 페데르센 씨 요청하신 자료는 기밀 등급이 높아 이메일로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내일 오전 우리 측 기술팀이 화상회의로 덴마크 국방부에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석 인원과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즉시 국방장관실에 연락했고 다음 날 오전 10시 코펜하겐 시간으로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참석자는 국방장관, 국방차관, 정보국장, 그리고 저였습니다.
비행기가 코펜하겐 공항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간 오전 7시였습니다. 저는 집에 들르지도 않고 곧바로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3시간 후면 한국 측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국방장관과 차관이 와 있었습니다. 장관은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페데르센, 고생 많았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공식 사과를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야. 야당에서 난리가 날 거고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장관님,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납기 3년, 프랑스는 5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연락도 안 받고요. 한국만이 6개월 안에 납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극지방 차량은 그건 그린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정보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차량 성능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 한국이 과장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직접 확인하시라고 화상회의를 잡은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대형 스크린에 한국 측 접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철수 공장장과 함께 2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배경으로는 거대한 경납고가 보였고 그 안에는 제가 어제 봤던 극지방 차량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덴마크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김 공장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발한 극지방 이동 지휘 차량 ACV-50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분은 차량 설계 총괄 박민수 수석 연구원입니다. 카메라가 옆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반창고가 감겨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ACV-50은 8륜 독립 구동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박 연구원이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이 분할되며 차량의 3D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각 바퀴는 독립적으로 출력 제어가 가능하며 최대 2.5m 높이의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2.5m라고요? 국방차관이 되물었습니다. 그건 성인 키의 거의 2배인데요. 네, 맞습니다. 박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극 지방의 앞설 지형이나 크레바스를 돌파하기 위해 설계된 스펙입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실제 테스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눈 덮인 산악 지형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거대한 ACV-50이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앞을 가로막은 것은 높이 2m가 넘어 보이는 눈 덤이었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했고 전면부가 눈 더미에 박히는가 싶더니 8개의 바퀴가 동시에 회전하며 거대한 차체를 밀어 올렸습니다. 마치 괴물이 산을 타는 것 같았습니다. 눈 더미는 차량 무게에 눌려 와르르 무너졌고 ACV-50은 그 위를 거침없이 지나갔습니다. 국방장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진짜입니까? 네, 작년 12월 캐나다 북부 유콘 준주에서 실시한 실사 테스트입니다. 박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영하 48도 환경이었고 72시간 연속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고장률 제로였습니다. 정보국장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탑재 무장은 어떻게 되나요? 옆에 있던 다른 엔지니어가 답변에 나섰습니다. 저는 무장 시스템 담당 최우진 책임연구원입니다. ACV-50은 모듈형 무장 플랫폼을 채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2.7원격 조종 기관총 일정, 그리고 상부 포탑에는 대공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차량 상부 구조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포탑 양쪽에는 미사일 발사관이 각각 4개씩 총 8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개량형을 탑재 가능합니다. 최 연구원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사거리 10km, 고도 5km까지 요격 가능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수송 헬기, 정찰 드론 등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국방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이 차량 한 대가 사실상 이동 방공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차량 내부에는 드론 경납고도 있습니다. 소형 정찰 드론 4대를 탑재할 수 있고 반경 50km 내 감시 정찰이 가능합니다. 국방장관이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이건 차량이 아니라 이동 요새로군요. 김 공장장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성입니다. 박 연구원, 환경 대응 시스템 설명 부탁합니다. 박 연구원이 다시 나타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ACV-50은 영하 60도까지 작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체 하부에는 히팅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얼어붙은 지면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차량이 크레바스나 눈 속에 고립되더라도 자체 발전 시스템으로 최대 14일간 생존 가능합니다. 14일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차량 내부에는 식수 정수 장치, 비상식량, 난방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탑재 인원 12명 기준으로 2주간 자급자족 가능합니다. 화면에 차량 내부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좁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간이 주방,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차량을 그린란드에 배치하면 어떤 작전이 가능한가요? 김 공장장이 답했습니다. 먼저 북부 해안 순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덴마크군은 여름철에만 헬기로 제한적 순찰을 했지만 이 차량이 있으면 연중 상시 순찰이 가능합니다. 둘째, 불법 자원 탐사 감시. 중국이나 러시아 선박이 접근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학기지 지원. 덴마크의 북극 연구 활동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보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대당 1,200만 달러입니다. 김 공장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로 구매 시 할인 가능합니다. 차량 5대, 예비 부품, 정비 장비, 운용 교육 포함 5천만 달러입니다. 5천만 달러. 장관과 차관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덴마크 국방 예산으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공장장님,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페데르센이 전한 조건, 특히 공식 사과권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김 공장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비즈니스를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로 합니다. 3년 전 덴마크는 저희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저희 직원들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엔지니어들, 박 연구원과 최 연구원을 보십시오. 저들은 지난 2년간 이 차량을 개발하면서 집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링거 맞아가며 일했고 손가락이 터지도록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기술을 무시하는 세계에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확대되어 박 연구원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반창고 투성이 손가락, 굳은 살 박힌 손바닥. 그건 전사의 상처였습니다. 저희는 이 차량을 돈 때문에 파는 게 아닙니다. 김 공장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기술을 인정해주는 나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 팔고 싶습니다. 덴마크가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약속한다면 저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저희를 이용만 하려 한다면 거래는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실과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김 공장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답이 없으면
저희는 캐나다 측 제안을 수락할 겁니다. 캐나다도 북극 영토 방어용으로 이 차량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화상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스크린이 꺼지자 국방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페데르센,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해야 합니다, 장관님. 자존심 때문에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3년 전 보고서는 제 잘못이었습니다.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합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오늘 오후 총리 면담을 요청하겠네. 그렇게 덴마크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은 이미 승자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계가 원하는 무기를 만들어냈고 이제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청사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였고 복도에서는 장관실과 총리실을 오가는 관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매일 한국 측의 회신을 기다렸지만 김 공장장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국방장관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덴마크 일간지 율란스 포스텐의 온라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페데르센, 자네 이거 봤나? 장관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헤드라인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3년 전 한국 무기 평가 조작 의혹. 국방위 긴급 소집.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새 나갔습니까? 야당 국방위원이 제보를 받았다더군.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한국 측에서 압박용으로 흘린 것 같네. 이제 공식 사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어. 안 하면 국회에서 난리가 날 거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덴마크 정치권에 직접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날 오후 총리 집무실에서 긴급 강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차가운 표정으로 국방장관을 쳐다보았습니다. 옌스,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정말 평가를 조작했단 말입니까? 국방장관은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리님, 제 책임입니다. 당시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테스트 조건을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했습니다. 총리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건 국가 망신입니다. 북유럽 선진국이라는 덴마크가 동양 국가의 무기 평가를 조작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외교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총리님, 하지만 지금 공식 사과를 하면 정치적 타격이 큽니다. 야당은 정부 무능을 물고 늘어질 것이고 언론은 대안이 있습니까? 총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매일 우리 영해를 넘보고 우리 포병 전력은 제로입니다. 한국 말고 6개월 안에 무기를 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리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한국과의 계약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세요. 자존심보다 안보가 먼저입니다. 바로 그날 밤 덴마크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서가 게재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2021년 실시한 대한민국 K9 자주포 성능 평가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한국 방산업체와 기술진에게 끼친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시 평가는 덴마크의 극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평가 절차상의 미흡함으로 인한 결과였음을 밝힙니다. 제 손은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제 커리어 30년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였으니까요. 성명서가 발표된 다음 날 아침,
김 공장장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성명서 확인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 협상 일정을 잡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물꼬가 트였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국 연합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동 국가와 극지방 차량 수출 협상 진행 중.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카타르 국방부와 ACV-50 극지방 이동 지휘 차량 수출 계약을 논의 중이다. 카타르 측은 북극 자원 개발을 위한 민간 탐사 지원 목적으로 이 차량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금 일시불 조건으로 10대 구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당 1,200만 달러면 총 1억 2천만 달러. 덴마크가 제안한 5천만 달러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 공장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공장장님, 카타르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페데르센 씨, 비즈니스는 선착순입니다. 덴마크가 사과는 했지만 아직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카타르는 이미 계약금 50%를 송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로서는 확실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사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딴 나라에 판다고요? 저는 곧바로 국방장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이 카타르에 차량을 팔려고 합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사과까지 했는데? 돈 문제입니다. 카타르가 2배 넘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계약금을 내겠다고 했답니다. 장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우리더러 당장 돈 내라는 소리잖아. 협박이 아닙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선택받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위치라고요. 그날 밤 긴급 예산회의가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당장 3억 5천만 달러를 어디서 구합니까? 내년 국방 예산은 이미 확정되었고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없습니까? 국방장관이 다그쳤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재정부 장관이 망설였습니다. 그건 재난이나 전쟁 같은 국가 비상사태용입니다. 지금이 비상사태 아닙니까? 국방장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본토에 자주포가 한 문도 없는데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고 뭡니까? 결국 총리가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달러를 긴급 편성하십시오.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서 충당하고요. 그리고 한국 측에 즉시 계약금 50%를 송금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K9 자주포 23문, 총액 2억 8,800만 달러. ACV-50 극지방 차량 5대, 총액 5천만 달러. 정비장비 및 교육훈련 1,500만 달러. 총 계약 금액 3억 5,300만 달러. 그 숫자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3년 전 제가 공정하게 평가했더라면 우리는 이미 K9를 운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카타르와 경쟁하며 급하게 돈을 긁어모을 필요도 없었겠죠. 제 오만함이 덴마크 국고에 얼마나 큰 손실을 입혔는지 이제야 절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덴마크 중앙은행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좌로 1억 7,650만 달러가 송금되었습니다. 계약금 50%였습니다. 저는 송금 확인증을 받아들고 김 공장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공장장님, 계약금 송금 완료했습니다. 이제 카타르 건은 어떻게 됩니까?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계약금 확인했습니다.
카타르 측에는 정중히 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덴마크가 먼저 계약 조건을 이행했으므로 약속대로 덴마크에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언론에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한화, 덴마크와 3억 5천만 달러 규모 방산 계약 체결. 덴마크 정부 공식 사과 후 전격 합의. 기사 말미에는 김철수 공장장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돈이 많은 나라는 많지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나라는 드뭅니다. 덴마크는 이제 저희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카타르 카드로 덴마크를 압박했고 결국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냈습니다. 공식 사과, 계약금 선지급, 그리고 3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계약.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세계가 자신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주기를 바랐고 덴마크가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창원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건 이번에는 김현수 직원이 아니라 한화 부사장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레드카펫, 그리고 환영 현수막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페데르센 고문님, 환영합니다. 부사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덴마크는 저희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 원했던 건 이거였구나. 무시가 아닌 환대, 오만이 아닌 존중. 그것만 있었다면 3년 전에도 이 모든 게 가능했을 텐데. 제 편견이 모든 것을 망쳤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덴마크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그 대가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편견은 가장 비싼 사치라는 것을. 계약서 서명식은 창원 한화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덴마크 측에서는 제가, 한국 측에서는 김철수 공장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배경 앞에서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오찬이 준비되었습니다. 한정식 코스였는데 메뉴판을 보니 불고기, 갈비찜, 잡채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닭볶음면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김 공장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페데르센 고문님, 솔직히 저희도 처음에는 덴마크와의 거래를 완전히 포기했었습니다. 3년 전 일이 너무 뼈아팠거든요.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김 공장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공식 사과를 받았고 계약금도 입금되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묻겠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오늘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안이라니요? 김 공장장은 수행 직원에게 눈짓했고 직원이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차량 도면이 떠 있었습니다. ACV-50보다 더 크고 형태도 달랐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ACV-50의 파생형입니다. 김 공장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명 아이스 브레이커. 그린란드 내륙 깊숙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장갑 수송 차량입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차량의 특징이 보였습니다. 전면부가 쐐기 모양으로 더욱 날카로웠고 차체 측면에는 거대한 드릴 같은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전면 드릴은 얼음층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김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린란드 내륙은 얼음 두께가 3m를 넘는 곳이 많습니다. 일반 차량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차량은 가능합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3m 얼음을 뚫는다고요? 네. 초당 5cm씩 전진하며 얼음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재 인원은 20명으로 늘어납니다. 사실상 이동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죠. 저는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송 차량이 아니라 극지 정복 차량이었습니다. 만약 이걸 그린란드에 투입한다면 덴마크는 명실상부한 그린란드의 실질적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대당 2천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라 양산까지는 2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덴마크가 선주문을 해주신다면 개발 비용 일부를 덴마크와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대만 주문해도 6천만 달러. 개발비 분담까지 하면 최소 8천만 달러는 필요했습니다. 방금 3억 5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마당에 추가로 이런 금액을 요구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공장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체결한 계약만으로도 덴마크 국방부 예산이 빠듯합니다. 이해합니다. 김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당장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 협상권만 확보해 두십시오. 2년 후 양산이 시작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면 됩니다. 우선 협상권이요? 네. 일종의 옵션 계약입니다. 소액의 보증금만 내시면 향후 양산 시 덴마크에 우선 구매권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때 가서 덴마크가 구매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돌려드립니다.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100만 달러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100만 달러는 큰 돈이지만 3억 5천만 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2년 후 이 차량이 정말 완성된다면 그린란드 전략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고 승인받겠습니다. 김 공장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럼 계약서는 따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찬이 끝나고 저는 공장 투어를 제안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용접 로봇들이 불꽃을 튀기며 K9의 포탑을 조립하고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는 완성된 자주포들이 도색 공정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차량들이 6개월 후면 덴마크로 가게 됩니다. 안내를 맡은 생산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23운 전량을 한 번에 선적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이 공장을 삼류 제조업체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공장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저는 다시 김 공장장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페데르센 고문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저희를 그렇게 무시하셨죠? 저는 커피잔을 들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방산업계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아시아 제품들은 대부분 값싼 복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럴 거라고 단정지었죠. 데이터를 보지 않고 제 선입견만 봤습니다. 김 공장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편견입니다. 한국은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으로 유명하지만 정작 방산 분야에서는 여전히 신뢰를 못 받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공장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김 공장장이 답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100년, 2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반면 저희는 고작 30년입니다. 세계는 역사를 신뢰하지
기술을 먼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김 공장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야적장에 줄지어 선 K9 자주포들이 보였습니다.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에스토니아에서, 호주에서 실전 배치했고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성공하니까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짧지만 성과는 확실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제가 3년 전에 짓밟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페데르센 고문님, 김 공장장이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고문님이 하신 일은 오히려 저희한테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덴마크의 거절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3년 전 계약이 깨지고 저희 직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를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죠. K골 더 개선했고 ACV-50 같은 새로운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만약 덴마크가 그때 저희를 선택했다면 저희는 지금처럼 절박하게 발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거절을 동력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공장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덴마크가 공식 사과를 한 덕분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저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인정했다면 우리도 검토해 봐야겠다는 거죠.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행동이 결국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니. 페데르센 고문님, 김 공장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덴마크와 한국은 앞으로 오랫동안 협력할 겁니다. K9도 ACV-50도 그리고 미래에 나올 신제품들도 모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다시는 저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를 보십시오. 성과를 보십시오.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저희는 덴마크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공장장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악수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오만을 인정하고 미래의 신뢰를 약속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공장을 떠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산 라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한 대의 K9 자주포가 최종 검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포탑 옆면에는 아직 굵기가 붙지 않았지만 곧 그곳에 덴마크의 십자 깃발이 붙을 것입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그 자리.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라 존중으로, 편견이 아니라 신뢰로 채워진 자리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국방장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과의 장기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었습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평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창원공단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무기들이 곧 유럽으로 건너가 덴마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안보도 책임지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링거를 맞으며 밤을 새우고 손가락이 터져도 키보드를 두드리며 세계의 무시를 증명으로 바꾼 한국 엔지니어들의 도끼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3년 전에는 그들을 짓밟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저를 그리고 덴마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11월의 북유럽은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활주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저는 기사에게 국방부 청사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코펜하겐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화 같은 건물들, 정갈한 거리,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북유럽 복지국가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옌스 스톨텐베르그 국방장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페데르센 잘했네. 계약서 받았어. 총리께서도 매우 만족하셨어.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보고 드릴 게 더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장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아이스브레이커 프로젝트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장관은 도면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얼음을 뚫고 지나가는 차량인가? 네. 그린란드 내륙 깊숙이 진입할 수 있는 극지 탐사 차량입니다. 한국이 2년 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장관은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나? 저는 옵션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100만 달러 보증금으로 우선 구매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년 후 양산 시작되면 그때 최종 결정하면 됩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승인하겠네. 100만 달러 정도는 예비비로 충당 가능해.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의 조작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국회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페데르센 고문, 당신은 의도적으로 테스트를 조작했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제 오만이었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는 3년간 포병 전력 공백을 겪었습니다. 책임질 의향은? 저는 이미 국방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이 제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데르센 고문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직접 가서 사과했고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속죄라는 것을.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방산 산업 재평가 및 장기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첫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 손가락이 키를 누를 때마다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본 것들, 휴게실에서 받은 불닭볶음면, 김 공장장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병 너머에서 링거를 맞으며 일하던 연구원들의 모습.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지난 30년간 세계가 무시하는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아왔다. 그들은 복제가 아닌 혁신을 추구했고 가격이 아닌 성능으로 승부했다. 그 결과 K9 자주포는 전 세계 16개국에 수출되었고 폴란드에서 에스토니아까지 NATO 최전방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 창밖으로 코펜하겐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불빛들. 하지만 발트해 너머에는 러시아가 있었고 북극해 너머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평화는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로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기 기술만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도끼 정신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그 지독한 집념 말이다. 제 머릿속에는 박민수 수석 연구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반창고로 감긴 손가락, 다크서클이 짙게 들이운 눈. 그는 화상회의 중에도 계속 기침을 했었습니다. 과로의 흔적이었죠.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공장을 떠나지 않는다. 링거를 맞으며 일하고 코피를 흘리면서도 컴퓨터 앞을 지킨다. 이것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후발주자가 선진국을 따라잡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항구에 정박한 화물선들이 보였습니다. 6개월 후면 저 화물선 중 하나에 K9 자주포 24문이 실려 덴마크로 올 것입니다. 키보드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한국을 거절했다. 그 결정은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유럽 무기가 당연히 아시아 무기보다 우수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했다. K9은 독일제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했고 프랑스제보다 신뢰성이 높았으며 이스라엘제보다 납기가 빨랐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무기 구매 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덴마크가 그리고 유럽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만에 빠져 있는 동안 세계는 바뀌었다. 한국은 더 이상 625 전쟁의 폐허에 서 있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반도체에서 세계 1위, 조선에서 세계 1위, 그리고 이제 방산에서도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섰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그들은 70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이다. 저는 한화공장 연구실에서 봤던 흑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군 트럭에 손을 내밀던 아이. 그 아래 적힌 문구.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연구소 벽에는 625 전쟁 사진이 붙어 있었다. 폐허 속에서 초콜릿을 구걸하는 아이의 사진. 그 밑에는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동력이었다. 힘이 없으면 짓밟힌다는 뼈아픈 교훈. 그 트라우마를 그들은 혁신의 연료로 바꿨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덴마크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향후 10년 내에 한국은 미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 3대 방산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들과 신뢰를 쌓지 못하면 10년 후에는 그들의 무기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국방부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장관의 책상 위에 이 보고서가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하나의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과였습니다. 저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고 김철수 공장장에게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님께 저는 오늘 덴마크 국방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3년 전에 제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한국을 덴마크의 최우선 전략 파트너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드립니다. 공장장님, 그리고 한화의 모든 엔지니어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을 받고 실력이 아니라 국적을 받습니다.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특히 박민수 수석연구원님과 최우진 책임연구원님께 전해주십시오. 화상회의에서 뵀을 때 두 분의 손에 감긴 반창고를 봤습니다. 그 상처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3년 전 무시했던 기술이 두 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커리어 동안 한국 방산의 발전을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과드립니다. 라르스 페데르센 올림. 메일을 보내고 나니 어깨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 죄책감은 아마 평생 제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곳곳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페데르센, 이 보고서 훌륭하네. 장관이 말했습니다. 총리께 전달했는데 내각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하시더군.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 장관이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향후 10년 내 한국은 세계 3대 방산 강국이 될 것이라고 썼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제가 한화 공장에서 본 것은 단순히 무기 제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래를 만드는 연구소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는군. 우리 세대가 배웠던 상식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어. 그날 오후 제 메일함에 김 공장장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페데르센 고문님께 메일 잘 받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 감사합니다. 고문님께서 보내주신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저희 직원들에게도 전달했습니다. 박민수, 최우진 연구원 모두 감동했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폴란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9 3차 추가 계약을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백문 규모입니다. 그리고 독일 국방부에서도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공식 사과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덴마크가 인정했다면 우리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입니다. 고문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덴마크의 사과가 저희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십 유지하겠습니다. 김철수 올림.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실수가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도왔다니.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5월 코펜하겐 항구에 거대한 화물선이 입항했습니다. 저는 국방장관, 차관과 함께 부두에 나가 있었습니다. 화물선의 컨테이너가 하나씩 내려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크레인이 K9 자주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자주포가 덴마크 땅에 내려놓아지는 순간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포탑 옆면에는 덴마크 국기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페데르센, 자네 덕분일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이건 한국 엔지니어들 덕분입니다. 23운의 자주포가 모두 하역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덴마크 북부 유틀란드 훈련장에서 첫 번째 시험 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저는 참관단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였지만 K9은 아무 문제 없이 시동이 걸렸습니다. 포탑이 부드럽게 선회했고 첫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쾅! 거대한 포성이 설원을 가로질렀고 10km 떨어진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환호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때는 조작된 테스트로 K9를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시험 사격이 끝나고 저는 혼자 훈련장에 남았습니다. 눈 덮인 벌판에 우뚝 선 K9 자주포를 바라보며 저는 3년 전 이곳에서 저질렀던 조작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공정하게 평가했더라면, 만약 제가 편견을 버렸더라면, 덴마크는 3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3억 5천만 달러가 아니라 8억 달러만 썼어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은 제가 거두는 법입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공장장으로부터 메시지였습니다. 페데르센 고문님, 시험 사격 성공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스브레이커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어 내년 초 프로토타입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덴마크의 우선 구매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장장님.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K9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차가운 강철 속에는 뜨거운 도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다시는 구걸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저는 자주포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경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무기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훈련장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코펜하겐으로 갑시다. 차창 밖으로 덴마크의 설원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저 K9 자주포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주포를 만든 나라, 한국은 이제 세계의 평화를 책임지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바이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호랑이의 시대입니다. 한국의 호랑이를 잊지 말아주세요.